38번은 전부 다 겹쳐요. 겹치니까 넘어가고 39번을 가겠습니다.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1번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재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맞겠죠? 부속시설물은 학교시설의 필수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용지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보신 거 3번을 보시면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가 돼야 되죠. 그렇죠? 4번을 보시면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서울역, 용산역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철도용지의 필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도 당연히 철도용지 안에 포함을 시키겠죠. 차고, 발전시설, 공착장. 공착장은 뭐냐면 창고인데요. 열차를 수리하거나 수리 고치는 창고입니다. 이를 공착장이라고 불러요. 이런 건 전부 다 철도용지의 필수 시설물로 보죠. 따라서 철도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번을 가겠습니다. 경주 불국사 안에 국보인 다보탑, 석갑탑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획된 토지의 지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적지가 될 텐데 문제는 불국사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목 사적지가 될 수는 없고 당연히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종교용지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겁니다. 41번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여기서 염은 소금 염자고 전은 밭전자예요. 밭전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소금을 만드는 시설물 부지는 염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염전이 되기 위해선 천일 제염 방식으로 소금을 만드는 시설물 부지만 염전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일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천일, 하늘천에 태양 일자를 써요. 그리고 제염은 뭐죠? 소금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염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일 제염 방식으로 소금을 만드는 밭이어야지만 염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염전이 아니라 뭘까요? 공장 시설물 부지니까 이거는 공장 용지가 되겠죠. 바닷물을 공장에서 끓입니다. 끓여서 증발을 시켜서 밑에 가라앉는 게 소금이죠. 이건 공장 용지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주택지죠.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대가 되겠죠. 그래서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물 부지는 대가 돼요. 다시요. 이거 좀 외워두시죠.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이건 전부 다 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이건 주차장이 되겠죠.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이거 맞나요? 맞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판매와 관련된 것만 주유소용지예요. 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건 주유소용지가 되지 못하죠. 요번에 개정이 돼서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죠. 뭐가 추가됐다고 했죠?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플러스 수소와 전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조수, 이건 앞에서 보신 거죠. 42번 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지목의 설정 방법은 일필일목의 원칙. 한 필지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원칙이죠. 일필일목의 원칙.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때는 주된 용도를 따라야 되겠죠. 주용도 추정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바꿉니까? 바꾸지 않죠. 불변.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언제 바꾸죠? 영속적인 변경이 있을 때 바꾸죠. 그래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과
영수성의 원칙은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2번 현행 법정 지목은 28개로 구분하면 지목을 토지대장 임야대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한다. 맞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정에는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전원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지목은 토성 지목, 지형 지목, 용도 지목으로 분류되면 우리나라 법정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용도 지목이다. 아까 보셨죠?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소방 관계 법규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 용지이다. 주유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판매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유소 용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유사한 게 주유소 용지가 돼야 되는데 주유소 용지인데 주유소로 볼 수 없다면 27개에 해당되는 건 없을 거예요. 뭘까요?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잡종지. 맞아요. 그렇죠. 이건 잡종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집회장이나 수도장을 건축하여 사용 승인된 경우의 지목은 종교용지이다. 이건 맞는 지문인데요.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맞아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누가 사용하는지는 지목을 결정하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 여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토지를 누가 사용하는지는 지목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허가 여부 이런 거는 관련이 없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43번을 보시면 틀린 것은 공장 용지 안에 도로가 존재할 경우 지목을 공장 용지로 정해야 하며 도로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뭐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돌을 캐내는 곳이나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로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인데 예전에 산림이라는 지목이 있었고요. 원야라는 지목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지목이 임야로 합쳐진 겁니다. 여기서 요 산자는 매산자고 이건 수풀림자예요. 매산자, 수풀림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뭐가 있냐면 수림지, 중림지. 요 수는 나무 숫자고 이건 수풀림자입니다.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토지. 그 다음에 중림지는 여기는 대나무 죽자예요. 이거는 수풀림자. 대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토지. 이걸 예전에는 산림이라는 지목이었습니다. 산림. 그리고 원에 해당되는 토지는 뭐가 있었냐면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이런 토지를 원야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 원자는 근원 원자예요. 맞나? 근원 원자고 야는 들판 야자입니다. 들판 야자. 뭔가 근원이 되는 들판. 이게 아닌가? 이거였나? 네. 괜히 썼다. 그 원자가 근원 원자고 야는 들판 야자인데요. 뭔가 휑한 느낌이 나는 들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거였습니다.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이쪽은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죠. 여기는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지목이 임야로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이런 데서 돌이나 흙을 캐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돌이나 흙을 캐내게 되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원상으로. 그래서
이 임야에서 돌이나 흙을 캐낼 때는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래땅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해수욕장. 해수욕장의 지목이 바로 임야예요. 그러면 해수욕장에서 모래를 다 파낸 다음에 방치를 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욕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런 데서 돌이나 흙을 캐내게 되면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켜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임야. 그 다음에 원상으로 복귀시킬 필요가 없는 토지는 여기서도 이제 돌이나 흙을 캐낼 수 있는데 잡종지. 여기서 돌이나 흙을 캐낼 때는 원상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임야에서 돌이나 흙을 캐내면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잡종지에서 돌이나 흙을 캐내면 원상으로 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여기 지문에 원상회복을 목적, 이거 맞나? 맞죠?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임야가 되는 거죠. 잡종지로 할 수 없다. 맞는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이 문구가 빠지면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라는 문구가 빠지면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3번은 보셨고 나머지 다 보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4번을 가죠. 44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보셨고 2번을 보시죠. 귤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집단적 재배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거 뭐죠? 가수원.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도로로 하며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선이 그어져 있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그리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차비 받죠. 이게 노상 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도로의 기능도 수행하고 주차장의 기능도 수행하죠. 그러면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주차시설이 있어야 돼요. 이건 독립적인 주차시설로 볼 수 있을까요? 없죠. 따라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뭐로 봐야 될까요? 도로로 봐야 됩니다. 이건 도로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밥그릇을 그린 건 아니고요. 종합운동장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반찬 그릇을 그린 건 아니고요. 부설 주차장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주차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종합운동장을 그렸으니까 뭐가 되죠? 체육용지. 이게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문화시설이 되죠. 그때는 뭐가 될까요? 대지. 그래서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대, 종합운동장이라고 한다면 체육용지. 그러면 이 부설 주차장은 독립된 주차 공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운동장에 이 주차시설이 부설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인근에. 이것도 부설 주차장인데 이거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건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 부지 안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시설물의 종류 갖고 지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물 부지 바깥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독립된 주차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 둘로 나눠야 돼요. 다시요. 시설물 부지 안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됩니다. 시설물 부지 바깥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주차 공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도로로 한다. 이건 맞습니까? 맞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당연히 도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국도나 지방도로 위의 휴게소 부지는 이건 도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물을 정수하여 라는 문구가 있으면 지목이 뭐죠? 수도 용지.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이건 아까 보신 것이고요. 45번은 아까 보신 거고 46번 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실외에 기능 교육장을 갖춘 자동차 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27개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죠. 따라서 잡종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여객 운수 터미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그리고 폐차장, 요거 세 가지는 잡종지라는 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2번 경부 고속철도와 접속하여 건축된 역사는 철도용지의 필수 시설물이 되어, 역사는 철도용지의 필수 시설물이 되니까 별도의 지목대가 아니라 철도용지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맞죠?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 이건 유원지로 한다. 맞는 지문인데요. 이거는 동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 대공원 같은 걸 얘기해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유원지가 되는 겁니다. 종합적인 시설을 갖췄으니까 유원지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 앞에 하나 야영 텐트 하나 설치해서 유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씻는 공간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판매하는 곳도 있고 이제 잠자는 곳도 있고 그런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야영장만 유원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셨고 4번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맞습니까? 맞죠? 시설물 부지 안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시설물의 종류 갖고 지목이 결정이 될 겁니다. 박물관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대, 또는 종합운동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네, 체육용지, 또는 뭐 대형 마트, 뭐가 있지? 이마트, 또는 뭐 홈플러스 이런 데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대가 되는 겁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문화시설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상의 수산생물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부지는 양어장을 한다. 맞겠죠? 공간정보법령상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해야 된다. 맞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천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여백에다가 차장천원을 쓰시고 고르셔야 돼요. 머릿속에서만 굴리시면 이것 오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용지는 차장천원 안에 없죠. 따라서 두문자 종. 공작용지는 차장천원 안에 있죠. 따라서 차문자 장. 광천지는 차장천원 안에 없으니까 두문자 광. 목장용지도 차장천원 안에 없으니까 두문자 목. 양어장도 차장천원 안에 없으니까 두문자 양. 쉬운 문제죠. 48번. 옳은 것은 1번.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과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뭐죠? 강천지죠. 강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부지. 그게 강천지 아닙니까? 용출. 강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부지. 강물할 때 광자고 이거는 샘천자예요. 샘천자. 샘물이 솟구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물은 액체일 수밖에 없어요. 운수, 약수, 석유류 같은 액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강천지가 되겠죠. 2번.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를 갖춘 형태. 뭐죠? 도로가 되겠죠. 가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이건 가수원이 될 테고요.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가 되죠? 대가 되죠. 네, 이거 틀렸네요. 4번은 보셨고 5번 보죠.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전부 다 뭡니까? 임야. 그렇죠. 수림지, 증림지도 외워두시죠. 수림지, 중림지,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49번을 보시면 옳은 것은 1번은 보셨고요. 2번 보죠.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위시설의 부지는 27개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급유시설, 송위시설 부지는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 설치되어 있죠? 공장 안에. 따라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공장 용지가 되는 겁니다. 주유소 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판매와 관련이 되지 않은 건 주유소 용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거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지에 해당이 되느냐, 판매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대지에 해당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영구적 건축물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야외 전시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대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사한 게 대 아니면 주차장인데 대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잡종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보셨고 5번도 보셨습니다. 넘기겠습니다. 50번 공간정보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이거 좀 외워두시죠.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꼭 외워두십니다. 이게 대지가 되는 겁니다. 2번. 축산업 및 낙농업, 이거 아까 보셨죠? 목장용지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겹치고요. 51번을 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1, 2, 3, 4번은 앞에 나왔고요. 5번을 보죠. 이것도 보셨네요. 네. 주차장이 아니라 뭐죠? 잡종지. 52번을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 대한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려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도로나 국어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까지 관리해야 된다고 했죠? 상단부. 그래서 낙석이 떨어지는 걸 방지해야 된다고 했죠? 네, 상단부. 2번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 경계가 된다고 했죠. 무너지지 않는 부분은 어디죠? 하단부. 그렇죠. 공유수용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바깥쪽 어깨. 맞아요. 바깥쪽 어깨.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항상 토지가 되는 부분. 어디겠습니까?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그렇죠. 평균에 쓰면 평균 수면으로 자꾸 출제합니다. 최대만주의, 최대만수의. 그 다음에 연습계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절반씩 소유하는 거니까 어딥니까? 중앙이죠. 그 다음에 53번을 가십니다. 53번. 공간정보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도로나 하천 등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이 가능하다. 원칙은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이게 100번지 토지인데 여기 지상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할할 때는 지상건축물이 걸리지 않게끔 분할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서. 기억나셔요? 확, 공, 도, 선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법원의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서.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 8개 꼭 외워달라고 했죠. 철, 제, 전, 구, 유, 수, 하, 도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도로나 하천, 철제, 천구, 유수, 학도 있습니까? 도로, 학도의 도죠. 하천은요, 철제, 천구, 천이 있죠. 등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겠죠.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이거 여러 번 강조했죠. 첫 번째 누가? 지적소관청이. 언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무엇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의무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지적소관청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틀렸겠네요. 3번 토지 이전 또는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토지를 분할할 때는 정확하게 분할해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하죠. 측량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측량한다고 했죠. 그래서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나시죠? 그 다음에 3번, 5번은 보신 것이고 54번은 아까 보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5번을 보시죠. 공간정보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 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첫 번째 누가? 지적소관청. 두 번째 언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세 번째 무엇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하여야 한다. 꼭 외워두시죠. 2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또 담장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이거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3번 경계 및 경계점은 지적 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합병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병의 경우는 지적 측량도 필요 없고 면적 측정도 필요 없습니다. 4번 한 필지 경계는 실제 토지상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실제 토지예요. 여기 경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100번지, 101번지. 이 두 필지 토지가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이 될 겁니다.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그러면 이 지표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이 뭐죠? 민법입니다. 갑소요, 을소요. 민법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있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여기 지표상의 경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상린관계의 규정이. 이 민법을 뭐라 부릅니까?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일반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뭐라 부르냐면 도면상의 경계라고 불러요. 이건 지표상의 경계. 이거는 도면상의 경계라고 부릅니다. 이 도면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뭐죠? 공간정보법이에요. 이거는 지적이라는 특별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이건 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표상의 경계가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의 경계로 등록이 되는데 이 경계는 최단거리니까 직선이라고 했죠. 지표상의 경계는 곡선으로 담장이 설치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두 개의 경계는 일치함이 원칙이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 어느 경계가 우선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어느 법률이 우선할까요? 공간정보법이 우선이 돼요. 이 법률이 우선이 되니까 어느 경계가 우선이 될까요?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그렇습니다. 다만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하지만 이 도면상의 경계가 위조가 됐다든지 변조가 됐다든지 허위로 작성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도면상의 경계를 우선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원칙은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표상의 경계가 우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한 필지의 경계는 실제 토지상의 경계가 아닌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이 된다. 왜 우선되니까?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4번 한필지 경계는 5번이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있죠. 확공도선. 그렇죠. 56번 틀린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확공도선. 2번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기억나셔요? 나셔요? 안 나셔요? 안 나셔요? 앞으로는 꼭 나셔요?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그리고 갑소유, 을소유. 여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구조물은 인접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소유합니다. 그래서 인접토지 소유자 갑도 소유권이 있고 을도 소유권이 있어요. 절반씩 소유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이 될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등록하면 되겠습니까? 둘 다 소유권이 있으니까 여기 중앙을 기준으로 등록하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접토지 소유자 갑도 소유권이 있고 을도 소유권이 있을 때 이때는 중앙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고 했죠. 이 구조물이 갑이 소유하더라는 겁니다. 갑이 단독으로 소유해요. 그러면 한쪽 편 소유자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다른 쪽은 소유권이 없죠. 그러면 갑이 소유한다는 얘기는 이 구조물을 갑이 설치했다는 뜻이에요. 갑이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분이 갑 소유 토지니까 갑이 설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될까요? 여기.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물이 을 단독 소유라는 겁니다. 을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얘기는 을이 설치했다는 뜻이에요. 을이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분이 을 소유 토지니까 을이 설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될까요? 여기.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 이렇게 경계를 그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양쪽 소유자가 다 소유권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하지만 한쪽만 소유권이 있다고 한다면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둘 다 소유자가 있다면 중앙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있다면 중앙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한쪽 편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한쪽 편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법조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쪽 편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때는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죠. 맞아요. 이때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는 겁니다. 이때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문을 다시 보시면 한 필지의 이거 맞나? 어디지? 2번인가요? 네,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한쪽 편만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때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 경계 좌표는 지적 측량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데 합병을 하는 경우는 측량이 필요 없죠.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있다. 맞죠? 뭐죠? 확공도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을 신청할 수 없다. 확공도선이 해당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확공도선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7번을 가겠습니다. 57번은 겹치는 거니까 넘어가죠. 58번을 보겠습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우리 법제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제합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먼저 소재와 지번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돼야 되겠죠. 맞아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밝혀야 되니까 소재와 지번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데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한 장부란 뜻입니다. 그러면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는 뭐죠? 좌표값이 됩니다. 하지만 좌표값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좌표값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외웠죠? 위설, 네, 그렇게 외우십니다.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그 다음에 위설 사파 지목,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종이, 종류 및 위치, 이거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이렇게 외웠죠. 위설, 지목, 사파 중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59번도 뭐 똑같은 문제죠.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이게 법조문 순서예요. 법조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설, 지목, 사파, 종이. 그 다음에 60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에 의하여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 그러면 임야대장 등록지는 임야도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은 임야도에서 측정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긴다는 얘기는 지적도로 옮긴다는 것이죠. 이건 뭐죠? 등록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먼저 고쳐야 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측량. 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작성합니다. 그럼 작성된 지적도를 통해서 면적을 측정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등록전화는 면적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축적변경. 축적변경은 면적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렇죠? 축적변경 측량을 통해서 대축척의 지적도를 작성해야 되고 대축척의 지적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내야 됩니다. 면적 측정이 필요하고요. 3번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예전에는 면적의 단위를 평 단위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쓰죠. 그러면 여기 100평을 계산기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서 330제곱미터로 고칠 수가 있죠. 측량이나 면적 측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건 전자계산기만 있으면 되죠. 네, 측량이나 측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 등록하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네요. 그러면 이때 경계를 그려 넣어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하죠. 그러면 경계가 그려졌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면적 측정도 필요하겠죠. 따라서 면적 측정 필요합니다.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뭐죠?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도면이 작성된다는 뜻이죠.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 측량을 통해서 도면이 작성이 됐으면 그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내야 되죠. 그래서 면적 측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면적 측정 대상 그 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구태여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네, 경계를 그린다든지 또는 경계가 달라지면 면적도 달라지니까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 몇 번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째 보시면 면적이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면적을 정정한다는 얘기는 면적이 잘못 등록됐으니까 면적을 정확하게 고쳐서 등록한다는 뜻이죠. 그럼 면적 측정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겠죠. 정확한 면적을 등록해야 되니까 면적을 도면에서 다시 측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계를 정정한다는 얘기는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잘못 등록되어 있죠. 그러면 경계를 제대로
그려놓기 위해서는 측량 필요하죠. 그리고 경계가 새롭게 그려졌으면 면적도 달라질 테니까 측정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경우 나와 있는데 거기 위치 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합병. 면적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지번 변경이나 지목 변경은 면적과 관련이 없죠. 면적 측정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거 먼저 보죠.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거는 복원 단계의 측량이니까 면적 측정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고 했죠. 맞아요. 그럼 위치 정정을 보겠습니다. 위치 정정. 정확하게는 경계의 위치 정정인데요. 경계의 위치 정정.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요. 여기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그래서 도면 위에 두 필지 토지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 토지에 대한 100번지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있겠죠. 101번지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도 존재할 겁니다. 이거는 토지대장이에요. 그런데 토지대장에 면적이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얼마로 등록되어 있냐면 100제곱미터. 여기도 100제곱미터로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이미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네? 빨리 답하셔요. 뭐가 문제예요? 면적이 똑같잖아요. 면적이 똑같아 보여요? 달라 보이죠? 그런데 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이미 정확하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했죠.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면의 경계가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도면의 경계가 잘못됐으니까 가운데로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측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왜요? 도면의 경계를 그릴 땐 측량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측량은 필요해요. 이 잘못된 경계 대신 정확한 경계를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경계를 그려놓을 때는 측량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면적 측정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옮긴 다음에 여기와 면적과 여기의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때는 경계 위치 정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경계 위치만 정정한다는 겁니다. 경계 위치만 정정해요. 당연히 경계 위치를 정정해야 되니까 경계가 그려져야 됩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적 측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경계 위치만 정정하는 것이지 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정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면적 측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측정이라는 단어와 지적 측량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경계를 그릴 때 하는 게 측량, 도면 위에서 면적을 구할 때 하는 게 측정. 이렇게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 위치 정정은 측량은 필요하지만 측정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되셨을까요? 되셨죠? 넘기겠습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아까 보셨죠?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한 달 전에 한 건데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 됐나? 이것도 5번째 하는 거니까 이제 좀 기억나실 때도 됐는데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축척은 총 몇 개죠? 7가지. 500분의 1, 그 다음에 600분의 1, 그 다음에 1000분의 1, 그 다음에 1200분의 1, 그 다음에 2400분의 1, 3000분의 1, 그 다음에 6000분의 1. 그래서 축척은 7개의 축척이 존재합니다. 이때 지적도는 7개의 축척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도는 7개의 축척을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임야도는 요 2개의 축척만 사용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축척은 총 7개,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축척은 총 2가지입니다. 이때 요 2가지 축척을 뭐라 부르죠? 대축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5개의 축척을 뭐라 부르죠? 소축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대축척의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과 소축척의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정밀할까요? 대축척이 훨씬 정밀합니다. 소축척은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면적을 상세하게 구해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쪽은요, 이쪽보다는 덜 상세하게 구해서 등록을 할 겁니다.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다면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합니까?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합니까?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합니다. 맞아요. 도면보다 좌표값이 훨씬 정밀하게 면적을 측정해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도면 갖고 면적을 측정할 필요는 없죠. 좌표 등록부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니까. 따라서 이 도면이 소축척이건 대축척이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도면 갖고 면적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되셨나요? 그렇다면 대소축척이면서 동시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을 때만 정밀도가 떨어질 겁니다. 소축척이면서 좌표 등록부가 없을 때만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도면이 소축척이건 대축척이건 도면 갖고 측정하지 않고 좌표값 가지고 측정하니까 정밀도가 높을 겁니다. 이때는 상세하게 등록하는 것이고 덜 상세하게 등록하게 되는데 이때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2가지가 있다고 했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고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덜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347.56이라는 수치가 나오면 2347.56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2000이니까 이게 1000의 자리, 300이니까 100의 자리, 40이니까 10의 자리, 7이니까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이고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수점 첫째 자리는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같은 뜻입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같은 뜻이에요.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같은 뜻인데 보통 이거를 생략해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자릿수를 확인해 보면 여기가 자릿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이렇게 자릿수가 있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는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요거를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돼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끝수라고 부릅니다. 끝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자릿수가 이렇게 나올 테고 여기는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여기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할 때 요 자리를 뭐라 부른다고 했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나오면 끝자리 수라고 불러요. 이거를 뭐라 불렀습니까? 끝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서 여기까지만 구해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여기를 뭐라 부르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나오면 끝자리 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끝수. 이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4,4,5입과 5,4,5입이 있는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5,4,5입을 쓴다고 했죠.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버릴 사자예요. 5일 때 앞자리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다. 앞자리로 편입한다는 뜻이니까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걸 5,4,5입이라고 불렀죠. 기억나셔요? 끝수가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끝수 처리의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겁니다. 끝수 처리의 기준이. 그러면 끝수 처리의 기준이 5가 되니까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무조건 올리고 5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버리고 5일 때는 뭐 갖고 판단합니까? 5일 때는 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한다고 했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5를 올려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짝수로. 그리고 0이나 이미 짝수일 때는 이 5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짝수를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게 마지막 설명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수치를 보면 237.38이 나왔다면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죠.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올리고 작은 수가 나오면 버리고 5보다 큰 수가 나왔으니까 대장에 얼마로 등록합니까? 237.4로 등록합니다. 237.33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하는 거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죠. 그럼 5보다 작은 수가 나왔으니까 237.3 237.35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5일 때는 뭐 갖고 판단합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하죠. 홀수가 나왔으니까 5를 어떻게 하죠? 올리죠. 237.45로 등록합니다. 237.345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끝수 처리의 기준은 5.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하죠. 짝수니까 5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서 짝수이지 237.4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끝수가 두 자리라고 한다면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5형. 5형보다 큰 수가 나오면 올리고 5형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37.351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예요. 끝수는 두 자리네요. 두 자리일 때는 5형을 기준으로 하죠. 5형은 5일은 5형보다 큰 수니까 무조건 올리겠죠. 237.4 237.349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두 자리일 때는 5형을 기준으로 하죠. 5형보다 작은 수가 나오니까 무조건 버려서 237.3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5형을 기준으로 하겠죠. 5형, 근데 마지막 끝에 있는 0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생략해요. 그렇죠. 그럼 5형보다 큰 수가 나오면 무조건 올리고 5형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버리고 5형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5형을 올려서 짝수화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0이나 이미 짝수일 때는 5형을 버려서 짝수를 유지하죠. 그렇죠. 이를 5,4,5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33.1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죠. 끝수의 처리 기준은 5죠. 얼마로 등록합니까? 234. 233.9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234. 233.5가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일까요? 234. 234.5가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할까요? 234. 그러면 233.51이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할까요? 234. 233.49가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할까요?
230 얼마? 3. 5형보다 작은 수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치가 얼마가 나왔냐면 0.001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구하면 0.0 제곱미터로 등록할 수 있느냐. 면적은 0이 될 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라도 등록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최소 면적. 기억나셔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0.001 제곱미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되는데 이렇게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면적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1의 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라도 써야 됩니다. 1제곱미터. 이걸 뭐라 불렀죠? 최소 면적.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같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이나 필지별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전자면적 측정기는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좌표값이 있을 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뭘 사용합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 기억나셔요? 나셔요? 안 나셔요? 안 나셔요? 여기 100번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100번지 토지가 존재하는데요. 측량을 통해서 이때 측량은 평판 측량을 씁니다. 정확하게는 전자평판 측량을 써요. 이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이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 도면 위에서 이렇게 생긴 측량 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면적 측정 기구가 있어요. 면적 측정 기구를 사용해서 여기서 면적을 눈으로 측정해내는 겁니다. 이게 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면적 측정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축이 설치가 되고 Y축이 설치가 되면 여기가 0,0이 되겠죠. 그럼 이 경계점이 뭐로 표시될 수 있습니까? X좌표, Y좌표로 표시될 수 있습니까? X좌표, Y좌표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좌표값이 구해집니다. X좌표, Y좌표 수치들이 나올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좌표 등록부라고 불러요. 이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측량 방법을 뭐라 부르냐면 경위 측량이라고 불러요.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를 사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경위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 컴퓨터가 면적을 계산해 버립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면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불러요. 요건 아까 뭐라고 했죠? 전자면적 측정기. 그래서 이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도면 위에서 눈으로 측정해내는 겁니다. 이걸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도면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도면은 평판 측량을 사용해서 도면이 작성이 됩니다. 그럼 전자면적 측정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측량의 방법은 뭐죠? 평판 측량. 맞아요. 그 다음에 좌표 면적 계산법과 관련되어 있는 측량은 경위 측량. 맞아요. 어느 쪽 면적이 정밀할까요? 네, 이쪽이 훨씬 정밀한 겁니다. 그래서 도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면 갖고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얼핏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럼 다시 지문을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하며 필지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가 아니라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자면적 측정기는 평판 측량과 연결되어 있고 좌표 면적 계산법은 경위 측량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신규 등록 전환을 하는 때는 새로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맞습니까? 맞죠? 아까 보셨죠? 네. 5번 토지 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 결정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 측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덧셈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보죠. 62번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63번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후딱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3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상에서 처음부터 어려운 게 나버리네.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상에서 가로 3cm, 세로 2cm의 직사각형의 실제 토지 면적은 150제곱미터이다.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건 실제 토지입니다. 실제 토지가 일정한 축척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려지죠. 맞습니까? 도면 위에 그려질 때는 측량을 통해서 당연히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로 축소했습니까? 500분의 1로 축소했죠. 그래서 500분의 1로 축소했더니 여기가 몇 cm예요? 3cm. 그리고 여기는 2cm. 3cm, 2cm. 그러면 실제 토지를 500분의 1로 축소해서 도면 위에 그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 토지의 이 길이를 알 수 있을까요? 요거를 500분의 1로 축소를 해봤더니 2cm가 나왔어요. 요거를 500분의 1로 축소했더니 3cm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500을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도 5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럼 얼마가 될까? 2, 5, 10. 그 다음에 공 2개. 여기 맞죠? 이걸 미터로 고치면 10m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3, 5, 15. 공 2개. 이건 센티미터니까 미터로 고치면 이거 여기가 되겠죠. 15m, 10m.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입니까? 네, 150제곱미터. 뭐 쉬운 문제죠. 산수.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임야대정에 등록한 면적의 측정 결과 123.5제곱미터인 경우 임야대정에 등록하는 면적은 얼마일까요? 1의 자리까지 구하여서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끝선은 55, 두 자리가 나왔으니까 50을 기준으로 하죠. 맞아요. 그럼 얼마로 등록할까요? 124로 등록하겠죠. 임야대정이니까, 임야대니까 3000분의 1, 6000분의 1. 소축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지목 변경, 지번 변경,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적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죠.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 한 필지 면적을 측정한 결과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15제곱미터로 측정되었다면 대장에는 0.2로 등록합니까?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로 등록하는 게 최소 면적이죠. 근데 0.15는 0.1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상이에요. 이상.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니까 끝수는 5죠. 그럼 끝수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니까 5를 어떻게 합니까? 올리겠죠. 그러면 0.2제곱미터로 등록할 겁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에 따른 토지 이동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된다. 맞겠죠? 앞에서 보신 거고. 그 다음에 64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적은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하죠.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맞죠?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최소 면적 맞죠? 임야도의 축척이 3000분의 1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65번을 가보시면 경위 측량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위 측량 방법, 좌표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좌표 등록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네요. 그럼 634.45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4, 끝수는 5. 5를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66번 틀린 것은 경계 보건 측량에 의해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죠. 경계보건 측량은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면 고친 다음에 복원해야 되겠죠. 그때는 면적 측정이 수반이 됩니다.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면적을 측정합니다. 2번 보셨고 3번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대상 지역의 면적 측정 결과 좌표 등록부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두 군데에서만 존재해요.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 축적 변경 측량 시행지역. 그럼 여기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좌표값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되겠죠. 끝수는 5.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5.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럼 얼마로 등록합니까? 325.6. 그렇겠죠. 그래서 틀린 집이 될 테고. 지적도나 임야도의 시행지역에서 면적 측정은 도면에서 측정하여 정한 면적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한다. 맞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맞겠네요. 67번을 보시면 좌표 등록부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 5, 끝수는 두 자리네요. 5, 1. 5용보다 크니까 무조건 올리겠죠. 그러면 1029점 얼마로 등록합니까? 6으로 등록하겠죠. 6으로. 그 다음에 68번 틀린 것은 1번 등록 전환의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죠. 이건 여러 번 한 거예요. 2번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필지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은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되겠죠. 분할이 됐다고 해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4번은 보셨고 5번 4번 아직 안 봤구나. 네, 이건 다음 시간에 볼게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어서 5번을 보죠.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기억나셔요? 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네. 그 다음에 69번은 뭐 똑같은 거고 넘기겠습니다. 70번도 똑같아요. 네. 거기 58번을 좀 보시면 거기 58번에 68번에 3번, 4번을 좀 보죠. 3번, 4번.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두 개나 나와 있으니까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68번에 3번, 4번이요. 상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다시 할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필지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의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그 토지를 각 필지에 나누어 등록한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니까 그냥 지금 하죠. 여기 토지가 존재합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100번지 토지입니다. 이 100번지 토지가 도면에 등록돼야 되겠죠. 보통 평판 측량을 사용해서 도면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된 이 토지를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이 넓이를 구해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넓이를 구한 다음에 대장의 면적을 등록합니다. 이렇게 등록이 돼요. 맞아요. 아닌가? 맞죠? 그런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100번지와 100의 1번지로. 그러면 도면에 이제 측량을 통해서 도면에 경계가 새로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걸 분할 측량이라고 불러요. 분할 측량. 토지를 나눌 때 하는 측량. 되셨나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면적을 구해내고 여기서도 면적을 구해내야 되겠죠. 이제 두 필지가 됐으니까 대장은 따로 존재해야 되죠. 대장이 따로 존재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얼마로 등록돼야 될까요? 50. 가운데를 분할했다면 여기도 50 이렇게 분할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측량을 통해서 가운데 경계를 그렸는데 경계를 그린 다음에 면적을 측정해 보니까 여기는 얼마로 나왔냐면 50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면적을 측정해 봤더니 50.2가 나왔다는 겁니다. 가운데를 분할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차는 클까요? 안 클까요? 작다고 본다면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얼마로 등록하는 게 맞을까요? 50.1 50.1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장에. 그래서 분할 이전의 면적과 여기 100이었죠. 분할 이후의 면적은 어떻습니까? 약간 차이가 났죠. 그렇죠. 약간 차이가 났지만 오차 허용 범위 이내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여기다 50.1, 50.1 골고루 나눠서 등록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을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 봤더니 50제곱미터, 여기는 52제곱미터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가운데를 분할했는데 면적을 측정해 보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2제곱미터 차이가 났는데 100제곱미터에서 2제곱미터는 이게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골고루 나눠서 여기다가 얼마로 등록할까요? 51제곱미터. 여기도 51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면적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는 고쳐서 얼마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102. 이렇게 고쳐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니까.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3번에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번부터 보죠. 2번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분할 전 면적과 같아야 되겠죠. 분할 전과 분할 후 면적이 같아야 돼요. 3번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필지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의 면적의 분할 전의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고 한다면 그 오차를 각 필지에 나눠서 등록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50, 50 이렇게 나눴으니까 차가 0.2제곱미터죠. 요 0.2제곱미터를 이쪽에다가 0.1 보내고
이쪽에 0.1 보내서 비례에 따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오차를.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등록된 면적과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죠. 그냥 이거는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니까.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시죠? 5번을 보시면 토지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분할 전의 면적과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여기에 등록된 면적과 여기서 구해진 면적의 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고루 나눠서 등록하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왜? 차가 너무 크니까. 그때는 이것도 뭐로 고친다고요? 102제곱미터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읽어보죠. 토지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분할 전의 면적과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경계 면적은 고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가 너무 크니까.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꾸역꾸역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문제는 안 풀었는데 그건 다 겹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은 푸셔야 되겠지만 제가 또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보시고 오셔야 되느냐면 이 문제집은 예습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꼭 예습을 좀 하고 오셔야 되는데 110조까지 보고 오십니다. 110조. 이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기출문제에 있는 게 여기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80%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80%는 겹쳐요. 기출문제라. 네, 이거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